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의 간판 지수 S&P 500이 이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지난 1월 FOMC 의사록에 시장의 악재가 될 만한 새로운 내용이 없어 강세로 전환하며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주가가 폭등했던 인텔이 오늘은 급락했습니다.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을 인수하지 못할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일 16%나 폭등했던 인텔은 오늘 급락하며 랠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니콜라가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가며 전기차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니콜라 파산을 계기로 테슬라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소식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더불어 알렉스 카프 CEO가 자사주를 최대 1,000만 주가량 매각한다는 계획이 공개된 점도 주가를 흔든 요인으로 해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전약 후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무난한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물가가 잡히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요라나라는 양자 프로세서를 새롭게 공개를 했습니다. 좀 더 상용화가 앞당겨질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양자 관련주들의 움직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들 함께 점검해 보시죠. 먼저 오늘 코너들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스크의 146조 보상안과 관련된 내용들 더불어서 이 외에도 5개 키워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코인 라이브를 통해서는 암호화폐 시황과 코인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대했던 특별한 이슈 없이 무난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지수도 다행히 상승세로 마무리를 좀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지 키워드 통해서 전략들 짜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146조 보상안입니다. 네, 테슬라가 머스크에게 지급을 하기로 했었던 100조 원대, 146조 원대의 보상안이 지금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걸 복원시켜달라라는 법 개정안을 델라웨어주에 좀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일단 지난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보상안과 관련해서 패소한 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30일 날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법안을 내기 전에 560억 달러 규모 보상 패키지 무효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모르면 이 법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소송 제기자는 지난 2022년 11월에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단 9주만을 가지고 이 법안을 무효화시켰는데요. 누구냐면 리처드 토네타라고 이제 그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이 보상 패키지안을 무효화시켰습니다. 당시에 머스크가
지분 22%를 보유했고 CEO였다는 이유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이제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안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효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시에 이제 판결 직후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2.55% 하락을 했고 실적 발표 이후에 190달러 회복을 하는데 이 판결 이후에 180달러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계약 내용이 당시에 뭐였냐면 CEO로서 따라서 주식 보상 지급을 하라는 얘기였고 이제 미국 기업 역사상 가장 큰 CEO 보상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그 CEO로서 이제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을 했고 시가총액이 이제 당시에 12단계에 따라서 이제 달성 시 스톡 옵션을 지급하라는 얘기였고 이제 실적 목표에 따라서 16단계에 따라서 이제 동시에 충족하면 주는 거였고 2018년 당시에 이제 590억 달러를 이제 목표 당시에 이제 목표를 설정하면 6,500억 달러를 지급하는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다 달성하면 주는 거였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주면 되는 거였는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주게 되었고 이게 아무 목표 없이 무조건 주는 거여서 당시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는 거였는데 이제 보상 과정에서 이제 머스크의 전 이혼 변호사가 포함이 됐었고 머스크의 이제 아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사회에 있는 거였습니다. 이제 담당 판사가 카탈린 메코믹 판사라고 요 이제 델라웨어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이제 땅을 치고 후회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됐던 게 과거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머스크에게 불리한 판결했던 판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보상안을 다시 해달라고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이번에 이제 CNBC에 났던 건 요거를 합쳐서 1,016억 달러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늘게 된 거죠. 그래서 해달라고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기존에 이제 테슬라가 델라웨어 주에 법 개정안을 제출을 한 건데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머스크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이 있었는데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됐던 보상안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받을 수 있게끔 네네. 법을 좀 개정시켜달라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일 보상안이 지금 이렇게 개정해달라라고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좀 되지 않는다면 머스크는 어떤 행동을 좀 취할 거로 예상을 하고 머스크는 계실까요? 약간 이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겠다. 왜냐면 이미 스페이스X는 옮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 텍사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로 옮겨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델라웨어는 약간 피해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뺏기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피해를 입을 거니까 해라 이렇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델라웨어주에서 관련된 내용이 스톡 옵션이라는 단어가 지금 포함이 되어 네네.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스톡 옵션이라고 하면 임직원들이 일정 기간 내에 일정 딱 정해져 있는 가격으로 이제 사게 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포상 제도로 회사 내부에서는 네네네.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발행했던 그 주가 가격대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를 합니다. 이거랑 관련돼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애초에 델라웨어 법원에서는 이게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그 이유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그 이사회 구성이 일단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 머스크 CEO들. CEO의 측근이 사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테슬라에 유리하게 그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고 사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 여론도 그렇게 돼 있고 진행 과정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머스크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고 여론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그 전에 많은 부분들이 머스크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고 지지했던 사람들도 점점 더 이제 이 여론전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싱가포르의 한 측근들도 나중에는 머스크에게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구성해 볼 때 머스크가 사실은 좀 지나치게 욕심을 낸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 여론을 좀 신뢰를 잃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리하게 되고 있으면서 사실은 좀 돈이 너무 많으면서도 이렇게 너무 욕심을 내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좀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욕심을 좀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예. 관련해서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던 기준은 일단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을 독립적으로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머스크 100조 보상안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태양은 하나고요. 어제 있었던 트럼프와 머스크 인터뷰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에 대해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머스크는 트럼프에 대해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런 인터뷰가 나왔던 배경은 어디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여론이 너무 이제 일론 머스크를 이제 트럼프가 밀어준다. 이런 여론들이 좀 있고 무엇보다 이제 보답 차원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트럼프를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많은 돈을 줘가면서 사실 그 밀어줬던 게 사실이에요. 이제 유세 기간 동안 사실은 사실 2억 5,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700억 원 정도를 사실은 후원금을 냈었고요. 그 외에도 유세 기간 동안 매일 100만 달러를 이제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총 이제 235억 원을 줬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유세 기간 때 경선 기간 동안 이제 100만 달러씩 줬어요, 그냥. 지원을 한 거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런 인터뷰는 보통 부통령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일론 머스크랑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사실은 이제 하면서 하게 됐고 사실 도지부가 최근에 좀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하면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 인터뷰가 기획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앞서서 이제 PPT에서도 나왔었지만 머스크가 이해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업무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에 네네. 대해서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삭감 이야기에 대해서도 머스크도 이해 충돌이 생긴다면 스스로 물러나겠다라는 네네네.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머스크의 월권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은 그럼 어떤가요? 이간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이간질하고 이제 트럼프는 머스크는 내가 아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고 머스크는 트럼프는 좋은 사람이라 얘기하면서 언론에게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거 일색인 것 같고 사실 이 매체가 사실 극우 매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폭스뉴스였죠. 예, 잘 아시겠지만 뭐 그런 매체고 그래서 고른 것 같아요. 사실은 더 유명하고 더 큰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스 매체랑 첫 이텀이랑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진행자도 뭐 둘이 형제인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도 머스크는 사실은 자신은 실제로 이제 민주당 원래 지지자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암살 시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자기가 이 지지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진영이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는 이런 게 이제 발작증 같다라는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권 논란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간질을 시도하는 거라고 좀 전에 얘기를 하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법적인 도지부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월권이라는 판단이 들면 언제든지 떠나겠다 이런 얘기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해명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해 충돌에 관해서도 이제 아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도 줄여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줄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확신을 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테슬라 주가가 사실은 어제 올라갔던 게 이런 인터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사실은 다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월가의 뭐 예상치나 이런 것 때문이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확신을 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인터뷰의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사실상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도 네네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테슬라 주가도 어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머스크 하면 이제 도지부를 빼놓을 수가 네네네. 없는데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이전 정부에 있었던 적자 약 2조 달러 정도 네네네. 물려받았다라는 네네. 주장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목표가 지금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적자에서 1조 달러를 네네네. 빼겠다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어제 나왔던 소식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예산을 좀 삭감을 시키겠다라고 네네네. 하면서 팔란티어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네네,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부의 적자를 좀 빼는 실제적인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9조 달러를 사실은 낭비했다고 트럼프는 정권 교체기였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목표는 1조 달러가 목표라고 머스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다한 정보 지출이 문제였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권 교체기였고 구적 달러를 낭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얘기를 했었고 우주 비행사 기한 문제도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타라이너 결함 문제라고 4주 정도 예상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고 우주 비행사 귀환 문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두 사람에 대한 칭찬을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 최근에 이 이간질 부분이나 요 두 사이가 안 좋다는 부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두 사람이 계속 문제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부식시키는데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정부 낭비 부분이나 최근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데모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계속 트럼프가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시간을 보냈는데 한 3분의 2 정도를 계속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마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네, 서로에게 좀 힘을 실어주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던 것 같고요. 폭스뉴스 인터뷰 해너티 출연했던 내용까지 함께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미중 AI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이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그중에서 반도체 쪽에서의 패권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쪽을 옥죄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는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회로를 계속해서 차단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중국이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문을 좀 제기한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이제 그게 이야기가 전 왜 안 나오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딥시크나 이런 것들을 사실 검색을 해보면 이게 H100이나 A100 정도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를 쓰지 않고는 사실 구현이 안 되는 그런 퍼포먼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쓰지 않았다고 보통 얘기를 계속하고 그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구현이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미 상무부가 그런 의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싱가포르를 통해서 한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런 정황이 있으면 앞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사를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착수를 했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TSMC 얼마 전에 소프고 사태와 비슷한 것들이라고 이제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조사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요 강도 높은 조사가 될 것 같고 제2차의 또 다른 이제 소프고 사태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조사가 됐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더 디플로매틱에서 이제 이게 특히 더 디플로매틱에 이게 보도가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정황이 됐고 조사가 됐다는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재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또 제재가 또 다른 엔비디아 제재가 하면 이제 이게 또 다른 어떤 사건이 쟁점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딥시크가 상당히 제재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다른 사건이 되면 또 힘든 중국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미중 반도체 패권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딥시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장은 엔비디아의 저사용 칩을 좀 사용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사실상 이만큼의 결과치가 나오려면 고사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이제 소프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소프코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에 칩을 좀 납품한 것으로 의혹이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에서 지금 제재한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 AI 반도체 제재가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좀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면 사실상 제가 볼 때 업데이트가 아마 안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딥시크가 업데이트가 안 될 거고 소프고는 사실을 밝혀줬어요. 사실을 밝혀줬고 그러면 딥시크는 업데이트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AI 전쟁에서 월등하게 앞서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하웨이도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그 자신들이 엄청나게 그걸 자신들이 AI 칩을 개발했다라고 이제 자랑을 했지만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다음 칩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뭔가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재를 가한 이후에.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들이 개발한 것들이 그 발표한 것들이 가짜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사실상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딥시크도 만약에 그걸 제재를 가했을 때 업데이트가 안 된다면 그건 자신들이 진짜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아닌 거죠. 업데이트.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밝혀질 건데 이번에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의심스러운 정황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도 저것도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도 제재를 했거든요. 의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제 생각에는 분명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 밝혀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AI를 계속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좀 고사양 칩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업데이트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좀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어제 트럼프 코멘트를 보면은 25%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이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네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 양 선택지 중에 하나는 택해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쪽은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지 제가 볼 때 엄마냐 아빠냐 이렇게 고르라는 얘기 같은데 네. 사실은 좀 약간 전략적으로 이제 뭐 선택하는 건 나중에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가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관세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보면서 전략적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고요. 좀 지켜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좀 이렇게 저희는 후순위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보면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이 좀 하는 대로 천천히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미국이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미국 쪽의 전략을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더 우선순위라 생각은 드는데 그것도 조금 천천히 해가면서 맞춰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관세 부과와 관련된 내용은 4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게끔 봉장을 짓던지 아니면 다양한 협상 카드를 가지고 오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는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KFC 그리고 TFC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KFC 하면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네네. 치킨집일 네네네. 텐데 앞에 T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본사 이전에 대한 내용이 네네,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본사를 이전한 특별한 이유가 좀 있는 건가요? 아니 최근에 이제 연브랜즈라고 이제 모기업입니다. 이제 KFC 모기는 연브랜즈가 켄터키 루이빌즈에 있는데 이 루이빌즈가 텍사스 폴라노로 본사를 이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있던 그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T로?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사가 이제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외신이 나서 이제 이 부분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켄터키 창립자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켄터키주에 이제 그 본사에서는 이제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 이름 바뀌면 안 된다. 바뀌더라도 그 고유의 그거는 갖고 있어야 돼. 유명한 브랜드니까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염려하고 있고 사실은 1932년도에 켄터키주의 콜빈의 샌더스 대령이 창립한 거고 이제 브랜드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이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은 제가 좀 궁금해서 이게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서 이게 TFC 좀 발음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떻게 될지 익숙해가지고. 예 익숙해서 좀 네. 근데 앤디 바쇼 주지사라고 이제 켄터키주에 있는 주지사는 반발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은 텍사스로 많은 그 회사가 이전하는 건 이제 텍사스가 이제 세금 부분이 이제 여러분 이제 직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텍사스에서 이제 직구를 하시면 이제 면세입니다. 면세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다른 주는 이제 직구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이게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이 12% 정도 붙는데 텍사스만 유일하게 세금을 안 붙습니까? 이게 주마다 세금이 다르거든요. 근데 요 주가 이제 세금 면세나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주로 가서 이제 면세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 혜택 같은 게 좋다 보니까 텍사스로 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가게 되는데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영 효과라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요게 TFC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다라는 네, 있습니다.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본사가 이제 텍사스로 가게 되면 당연히 앞에 T로도 바뀔 가능성이 네네네네.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네. 주셨고요. 켄터키에는 앞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만 남길 예정이고요. 법인 사무실만 남아있는 채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텍사스로 이전하는 기업들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네네. 해주셨는데 지금 뭐 기다리고 있는 혹은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좀 있을까요? 이미 뭐 스페이스X는 가 있고요. 뭐 나머지 기업들도 많이 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낮은 세금이나 뭐 혜택도 많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있고 환경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좋고 이제 그다음에 텍사스 오스틴이라고 여기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있는데 대학들도 여러 가지 좋은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전하게 돼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네, 전반적으로 KFC 본사 이전을 비롯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는 메타도 텍사스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18년 이후에 지난해까지 총 487곳의 기업이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번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애플 속 구글 전자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애플에서는 iOS를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앱을 다운로드하는 게 네네. 사실 쉽지는 않은데 사용자는 쉽지만 여기에 업로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쉽지 네네. 않을 텐데요. 이번에는 구글도 전자책을 좀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구조인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구글이 이제 전자책이나 애플은 사실 애플은 애플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글을 우회해서 구글에서 쓰게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이제 쓰게끔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수료를 30%를 내야 됩니다. 인앱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전자책을 직접 판매가 이제 구글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소송이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에픽게임즈라고 애플 소송에서 승리한 요소가 있어요. 2020년도에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랑 이제 인앱을 우회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됐는데 법원이 애플 앱스토어에 대부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요거에서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직접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판결에 따라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됐고 우회해서 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요거를 애플에서 하게 되면 수수료를 냅니다. 근데 이제 보통 PC에서 여러분들이 뭘 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PC에서 뭔가를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시면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사게끔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원래는 iOS 앱에서는 직접 콘텐츠 구매가 좀 불가하고 혹은 수수료가 많이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로부터 개발사가 만약에 외부 링크 계정 권한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자체 웹사이트로 연결이 좀 가능한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일본만 합의 후에 이것을 좀 가능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글만 예외 조항을 좀 받은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구글이 승소를 한 거죠.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해가지고 최근에 이 부분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늘어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이 이제 에픽이라는 회사가 이제 2020년 소송을 해서 이걸 이제 이기게 된 거고 앞으로도 다른 기업들도 이 부분에서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2021년에 소송 결과 1심에서 이기게 된 거고요. 관련 소송은 이제 구글하고 에픽게임즈 소송을 하게 된 예외 조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앱 마케팅과 결정의 구조조정 논쟁에 대한 결과의 혜택을 받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조정을 좀 받게 된 이유, 조치를 좀 받게 된 이유를 보면 애플과 에픽게임즈라는 회사 사이에서 반독점 소송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1월입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애플의 상고를 좀 기각하게 되면서 개발자들이 자체 웹사이트로 연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소송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앞으로 다가올 변화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게 될까요? 그러니까 독점 권한 같은 것들이 자꾸 이제 애플이 자신들에게 이제 모든 어떤 것들 권한을 자꾸 이제 하게 된 게 사실은 애플이
팔핀 같은 이런 권한들 있지 않습니까? 독점적으로 하는 권한들을 자꾸 이제 유럽이나 이렇게 하는 권한들을 자꾸 없애게 돼요. 독점 권한들을 없애게 되면서 독점 권한들이나 자신들이 독점 권한들을 없애게 되는 이런 권한들이 소송을 통해서 자꾸 없애게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독자들한테는 좋은 권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권한들을 하게 되면 좋은 권한들이고 개발자들한테도 좋은 권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택의 권한들을 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의 권한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좋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권한들이 하면서 선택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좋게 되는 그런 권한을 하게 되고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개방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에게 좋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애플 속에서의 구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전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iOS 앱에서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독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해제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에픽게임스 사이에서 나왔던 반독점 소송 이슈 이후에 이러한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디지털 콘텐츠를 좀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 하나씩 좀 여기 안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지막 키워드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차이나 폰 굴기라는 키워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화웨이에서 나왔던 휴대폰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메이트 XT라고 해서 트리폴드 폰, 네네네. 3번 접는 폰이 공개가 되기도 했거든요. 관련된 내용들 어떤 거 좀 보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나오기 전에 300만 개 정도가 예약 판매가 그냥 바로 팔릴 정도로 화제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왔는데 세계 최초로 2번 접히는 트리폴드 폰입니다. XT라고 하는데 사실은 말레이시아에서 해외 출시가 발표됐고요. 사우디아라비아, UAE에서 판매 중입니다. 사실은 출시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530만 원 맞아요. 정도. 네, 세계 폴드가 팔리는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OS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이제 안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려면 이걸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쓰려면 이거를 오페라라고 이걸 깐 다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다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중국 점유율이 12%에서 17%로 증가할 정도로 이제 화제가 되고 있고요. CNBC 분석에 따르면 XT가 하웨이 글로벌 시장을 이제 시험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걸 따라가려면 사실 이게 3절 병풍폰이라고 이제 글로벌 시장을 도전하는 건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 중국 기술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다 진짜 경량폰인데 3.6mm 초박평 360 경량화를 성공했고요. 10.2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정말 우리나라 기술도 이게 좀 놀랍다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예,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국이 진짜 기술력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3mm 초박형이거든요.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샤오미도 그렇고 이제 이 하웨이가 정말 기술이 삼성을 좀 넘어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7월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요게 출시할 예정인데 우리나라보다 좀 앞서는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화웨이 관련해서 트리폴드 폰이 공개가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이 꽤나 좀 있는 편이에요. 네네. 526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네네. 사실 여기는 이제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게 아니라 자체적인 네네네네. 개발된 OS를 탑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트리폴드 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3개의 미니 패널이 탑재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얇은 두께와 10인치가 넘는 디스플레이 전면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격도 높고 네네. 앱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좀 네네. 있다 보니까 수요가 좀 있을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놀랄만한 사실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일단 기술적인 성과도 있고 반면에 한계점도 좀 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한계는 일단 OS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인데 요거보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월에 일단 삼성 Z 폴드랑 Z 플립 7이 이제 트리폴드 폰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애플도 2025년 이제 가을에 이제 요 비슷한 게 이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인치 대화면에 잭 스타일 접는 폰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제 트리폴드 폰이 나올 것 같고요. 오포라고 이제 중국 폰도 지금 나올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너라고 이제 요 비슷한 게 샤오미도 나올 생각인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좀 나올 생각인 것 같은데 요게 이제 트리폴드 폰이 이제 경쟁이 심해질 것 같아요. 이런 건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OS가 요거 이제 한국에서 쓰려면 이제
한국 사람들 씁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게 한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요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쓰는 게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깔아서 쓰시는 분이 OS 미탑재가 있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그 OS 미탑재이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유층을 상대로 너무 초고가다 보니까 럭셔리 폰으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일단 50만 대가 목표라고 하는데 예약이 일단 300만 대가 이미 팔렸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화제가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15억 달러 정도 매출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화제는 엄청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이게 잘 팔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 이게 트리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트리폴드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좀 공개가 된 상황이었고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본격적인 정식 판매 예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아직 출시 국가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동남아나 중동, 남미 쪽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이렇게 화웨이에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었던 자립에 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정부 정책적으로 뭐 굴기라고 해서 이제 중국은 사실은 자기 자국의 어떤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기술력을 키우는 그런 게 자국의 기술력을 키우자고 정책적으로 키우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밀어주는 약간 정책이 좀 있을 필요가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이런 반도체나 이런 정부 정책이 좀 약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이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TSMC나 중국의 이런 정책처럼 이런 게 좀 자국에 좀 이런 정책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정부 지원 정책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중국 정부는 특히나 한번 지원하면 정말 화끈하게 큰 금액을 네. 좀 드리는 편인 것 같긴 해요. R&D에 대한 투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총 매출의 한 23% 정도 약 32조 원을 투자한 바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7나노 반도체를 좀 탑재하고 있는 그걸 조달에 성공했고 5G 스마트폰도 깜짝 출시하면서 좀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글로벌리하게 이게 정말 화제가 네. 될지 혹은 수요가 있을지는 또 의문이라는 시각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OS가, 앱도 문제고 또 가격도 생각보다 좀 비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아요. 530만 원이. 정말요? 왜냐하면 사실은 애플이나 이런 우리나라 폰도 사실 처음 나올 때 그 정도 가격이에요. 사실 럭셔리 폰이 그 정도 가격은 해요. 그러면서 다운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조금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조금 럭셔리 폰들은 그 정도 해요. 그러면서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최고 폰이 그 정도 되는 거고 조금씩 저가 폰이 있거든요. 요게 최고 폰이 530만 원이고 그 밑에 폰들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최고 폰이 530만 원이고 그 밑에 폰이 조금 밑에 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가격대에 밑에 폰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패널에 밑에 폰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저는 좀 가격이 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밑에 단에 있는 제품들도 네네. 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네네.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6개 키워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화면상으로는 오전 6시 30분 기준인데요. 2시간이 지난 지금 따졌을 때도 크게 시세 차이는 별로 나진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1% 넘게 올랐고 이더리움 2%, 리플은 6% 넘는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6천 달러에서 거래되면서 단기적으로 과매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컨트는 7만 7천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강세장 내 조정일 가능성이 크며 이후 11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특히 FTX 채권자들의 매도 압력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지선은 기관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가인 8만 9천 달러로 분석되며 하락 시 7만 7천 달러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SI, 즉 상대 강도 지수는 42 수준으로 다소 약세를 보이지만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10만 6천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전문가들은 단기 조정 후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변동성에 대비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2% 넘게 오름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2,500달러 지지선 위에서 횡보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등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면서 3,000달러 돌파 여부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 하락형 쐐기 패턴을 이탈한 후 변동성이 축소됐으며 피보나치 저항 구간에서 매도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선물 시장의 펀딩비가 소폭 증가했으며 최근 급락 이후 매수세 유입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2,500에서 3,000달러 범위 내에서 머물고 있으며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면 3,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2,5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 단기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돌파 여부를 반드시 주시해야겠습니다. 자, 리플도 살펴보시죠. 암호화폐 리플과 양자 컴퓨팅 아이온큐 리게티가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와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리플은 SEC가 소송을 철회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르고 있는 건데요. 암호화폐 리플과 연준과의 네트워크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6% 넘는 급등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의 관심을 많이 끈 8개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0.67% 하락하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밈코인 논란과 FTX 매도 물량 우려로 위기론에 휩싸였습니다.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사기와 내부자 거래로 신뢰를 잃으면서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FTX가 보유했던 1,120만 개의 솔라나가 3월 1일 시장에 풀릴 예정이라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발행으로 급등했었지만 이후 여러 정치인의 무분별한 밈코인 발행과 가격 조작으로 신뢰가 추락했죠. 특히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리브라는 내부자 거래가 확인되면서 솔라나 생태계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분석가들은 솔라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하며 과거 FTX 붕괴 이후보다 더 큰 하락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일각에선 악재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고 헤지펀드가 보유한 물량이 전량 매도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도지코인입니다.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전날 오후 직전일 대비해서 0.21% 상승했습니다. 한국 프리미엄은 3.46%를 기록하면서 해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업비트 데이터에 따르면 도지코인은 377.9원에 시작해 장중에 380.9원까지 상승했고 최저 373.2원을 기록했습니다. 거래량은 2.23억 도지, 거래 대금은 841억 원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2주 최고가는 678.2원, 최저가는 115.5원이며 현재 가격은 연간 변동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이다입니다. 1% 넘게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즉 에이다가 완전한 탈중앙화 거버넌스를 위한 헌법을 공식 비준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투표에서 85% 찬성으로 기존 임시 헌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가 출범했는데요. 향후 카르다노는 제품 로드맵과 예산 비준을 진행하며 9월 선거를 통해 공식 헌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호스킨스는 카르다노는 이제 선출된 공식 대표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하나의 정부 역할을 하게 됐다고 밝혔고요. 헌법은 고정된 문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커뮤니티 피드백을 반영해 발전할 예정입니다. 호스킨스는 이 과정이 카르다노의 사용자 중심 탈중앙화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체인링크입니다. 0.45% 강보합 수준입니다. 체인링크는 한국 프리미엄을 3.96% 기록하면서 해외보다 다소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날 거래량은 90만 8,222.61 링크, 거래 대금은 234.45억 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체인링크는 2만 7천 원대 진입을 시도하면서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2주 최고가는 4만 4,600원, 최저가는 11,760원으로 현재 가격은 중위권에 속합니다. 자, 수익코인은 0.36%, 아발란체는 0.77%, 스텔라는 1% 넘게 급등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룸에는 현재 시간 19일, 24시간 동안 약 3% 하락했지만 0.3달러 지지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핀볼드의 AI 분석에 따르면 3월 1일 스텔라 가격은 최대 0.3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GPT-4o는 0.35달러, 클로드3 오프스는 0.34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텔라의 가격은 머니그램, 서클과의 협력, 그리고 중앙은행 파트너십 등의 펀더멘털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리플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서 리플 현물 ETF 승인 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3달러 지지선을 유지하면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으며 0.4달러 돌파 여부가 향후 상승세 지속 여부를 결정할 핵심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자, 시바이누는 0.88%, 약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가 그런데 데드크로스 형성을 앞두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데드크로스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 발생하는 약세 신호인데요. 시바이누는 이미 주간 기준 3%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0.000011달러에서 강한 지지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가격이 깨지면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시장 전반의 약세 흐름 속에서 시바이누가 조정을 견딜지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달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리플 관련 게시물 2건을 공유하면서 XRP 투자자들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유한 내용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의 발언과 관련이 있으며 그는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내 암호화폐 환경이 크게 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과거 SEC의 규제로 리플의 미국 내 사업이 제약을 받았으나 2024년 말 6주간의 비즈니스 성과가 전반기 6개월을 초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리플의 신규 채용도 75%가 미국 기반으로 전환됐습니다. XRP 커뮤니티는 트럼프 행정부가 리플과 XRP를 규제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며 SEC와의 소송이 조기 합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SEC는 XRP의 소매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위반으로 간주돼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 SEC가 최근 바이낸스와의 소송을 동결하는 등 규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XRP 소송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다만 트럼프의 게시물이 실제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향후 행정부와 SEC의 공식 입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리플 주요 임원진은 2025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에서 기관 도입 가속화, 규제 명확성 증가, 실물자산 즉 RWA 토큰화 확산, 멀티 토큰 전략의 확립을 핵심 트렌드로 제시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기관 채택이 본격화되면서 대형 금융기관들의 전통 금융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니카 롱 사장은 디파이가 RWA 토큰화 및 제도적인 도구로 발전하면서 HSBC 그리고 UBS 등 10개 대형은행이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인펜저는 이미 32개 상장 기업이 566억 달러의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까지 주요 기업 20%가 자산의 최소 2%를 암호화폐로 보유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규제의 명확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가속할 주요 요인으로 꼽혀지는데요. 스테이블코인과 새로운 자산 클래스도 2025년도 핵심 트렌드로 지목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주요 밈코인의 선물 미결제 약정이 급감하면서 시장 하락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OI 하락은 레버리지 청산과 투자 심리 위축을 의미하며 도지, 시바이누, 페페, 플로키 등이 이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OI 급감은 레버리지 청산과 함께 유동성 감소를 초래해 밈코인 시장에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밈코인은 투기적인 성향이 강해 시장 조성 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으며 이번 하락세는 단순 조정이 아닌 투자 심리의 구조적인 변화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자금 유입 감소, 솔라나 기반의 리브라 밈코인의 러그풀 논란 등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FC가 에스파이어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자산은행 허브로 도약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로드맵은 시장 접근성 확대, 규제 강화, 상품 다양화, 인프라 개선, 협력 강화 등 5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시장 유동성 단절, 규제 차익 및 변동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블록체인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특히 기업과 투자자가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확한 규제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홍콩 재무장관 폴 찬 모포는 2025년도까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융합하는 만큼 SFC는 새로운 금융 모델과 기존 금융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 체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홍콩은 최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펼치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죠. 에스파이어는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홍콩은 아시아 금융 허브를 넘어 세계적인 암호화폐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체코 중앙은행 총재 알렉스 미흐은 비트코인에 대해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공포의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9일 자신의 X를 통해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경제적 영향을 연구해야 하며 이를 다른 암호화폐 자산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1월 30일 CNB 이사회에서 비트코인을 테스트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 이후에 나온 발언으로 미흐 총재는 이를 통해 비트코인의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와이즈는 체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공식 보유할 경우 유럽 중앙은행 중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CNB가 보유한 전체 외환 보유고는 약 210조 원 규모로 일부를 비트코인에 할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라이트코인이 24시간 동안 9% 넘게 상승하면서 13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분석가들은 140달러를 주요 저항선으로 보고 돌파 시에 17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승은 미국 내 현물 라이트코인 ETF 출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SEC는 올해 초 관련 신청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승인 확률을 90%로 예상했으며 플립사이드 데이터는 승인 가능성을 98%까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한편 그레이스케일과 투애니언쉐어스는 리플, 에이다, 도지코인 ETF 출시를 추진 중이며 승인 확률은 54에서 78%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2월 20일 목요일 개장까지 대략 한 5분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시장 어제는 과연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장 한마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법이 다른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무려 7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거래 대금만 봤을 때도 올해 들어서 무려 2번째나 많았는데 여기에 질세라 코스닥도 함께 오름폭 계속 형성하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거래 대금이 10조 원이 넘어갔는데 올해 들어서 10조 원이 넘어간 건 5번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가 양시장에서 모두 다 물량을 사다 들였기 때문에 또 이게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는 요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이 반도체들이 잘 갔는데요.
인텔 매각설로 인해서 반도체 쪽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도 있었고 또 2차 전지 또한 잘 갔습니다. 이 저가 매수세가 대거로 유입되면서 LG 엔솔 또한 함께 반등세 보여줬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제약바이오가 좀 부진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게 그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외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시간의 특징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AI, 제가 어제 이 시간에도 브리핑을 했던 게 바로 XAI의 그록3였습니다. 지금 모멘텀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오늘 가지고 온 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일단 첫째 날에 있었던 XAI라면 일단 챗봇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오름세를 보였다면 일단 지금 보면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지금 오름세 크게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AI 챗봇 테마 또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지금 이 그록3와 연관이 있을까요? 더 자세하게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X를 통해서 이 그록3가 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다라고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록3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개가 된 다음에 그렇다면 머스크가 갖고 있는 테슬라와도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 차량의 음성인식 AI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맞물려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죠. 이 테슬라 차량 내 AI 시스템과 이 그록3의 연동 가능성에 시장이 집중을 했는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테슬라 AI 시스템과 연동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음성인식 AI가 포함된 이 폴라리스 오피스 웹을 도입했던 테슬라, 그로 인해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함께 지금 관련주로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그록3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제가 담아봤습니다. 일단 알다시피 연산 능력이란가 대화 기능 쪽에서 조금 더 강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데이터를 어디서 가지고 왔나 봤더니 지금 이미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게 X, 구 트위터입니다. 이 SNS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신 정보 반영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올렸다라는 것을 또 하나의 특장점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 그록2에 대비했을 때 10배나 높은 연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할 수가 있었던 게 엔비디아의 H100 GPU 10만 개를 사용한 슈퍼컴퓨터로 능력을 활성화시켰다라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업계에서도 기존 LLM 모델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챗봇 평가 사이트에서도 1,400점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욕 증시 안에서도 지금 그록3와 관련돼서 움직임이 활발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상 체결 지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일단 모두 다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는 0.23% 올라가면서 이제는 2,700포인트 선 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지금 과연 오늘장 안에서 얼마나 더 시세를 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은 0.54% 올라가면서 현재는 780포인트 선 그 윗선에서 출발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오늘은 반도체 투탑 엇갈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는 보합권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 HLB, 제약바이오 단에서는 하락폭을 그리면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상승부를 키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고요. 저는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0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달리는 말이 계속해서 잘 가는 분위기였다면 어제부터는 슬슬 못 올랐던 종목들, 못난이주들의 반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오랜만에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같이 이끌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장중에 2680선 터치까지 나왔습니다. 코스피 수급으로 보면 연기금이 계속해서 누적 물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시총 상단주 위주로 담게 되면서 앞으로 지수를 좀 상방 쪽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오은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양시장 예상 체결가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모두 다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0.37%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661포인트 선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지금 하락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0.06%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아주 소폭의 하락폭 그려내고 있고요. 일단 777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화학과 섬유 의복 쪽에서 지금 양봉이 크게 보여지고 있고요. 음식료품이라던가 의약품 쪽에서는 하락폭이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다소 낙폭 자체는 얕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더니 어제 우리 시장에서 끌고 갈 수 있었던 전기전자 쪽에서는 아주 소폭의 상승폭 보여지고 있고요. 운수장비라던가 기계, 이 로봇이라던가 조선주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 안에서는 지금 1%대, 1% 후반대의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철강과 금속, 비금속 광물 쪽에서도 오늘장은 하락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지금 유통만 0.23% 올라가고 있지만 금융이라던가 건설, 제조, 기타 서비스까지 모두 다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사에서 줄줄이 호실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가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는 하락폭을 그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그래도 오름폭이 형성된 업종들이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이 목재라던가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는 2% 그리고 1% 후반대의 오름폭이 보여지고 있고요. 화학도 그래도 오름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료 담배가 지금 하락불을 켜고 있고 낙폭 자체는 0.06% 아주 소폭의 하락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예상 체결가와는 아주 다른 분위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LG 엔솔만 현재 상승불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하락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부터 8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장 안에서는 3.16%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 출발 자체가 0.34%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0.46%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월가의 기술주 분석가 중에 굉장히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댄 아이브스인데요. 이 한국이 미중 경쟁에서는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멘트를 한번 덧붙였습니다. 이 유망 종목으로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K칩스법이 기재위를 통과했다라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장 안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세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과연 최신은 매물인지 혹은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뭔가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현재 0.4% 오름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토요타가 LG 엔솔의 이 미국 공장의 배터리 주문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 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워낙 가격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세의 영향도 있었고 더불어서 LG 엔솔에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어제장 안에서 크게 오름폭 보여줬는데 오늘장은 지금 LG 엔솔만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69%, 1위부터 5위 안에서 가장 낙폭을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산업에도 관세 폭탄을 예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굉장히 긴장 상태로 놓여져 있는데요. 일단 기자회견에서 관세는 25% 이상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1년 동안 추가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의 수출 비중이 무려 9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세가 해당되는 게 현대차입니다. 미국으로 워낙 많이 물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 관세가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현대차와 기아에서 부담금은 약 10조 원 정도로 전망이 된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알테오젠과 HLB, 지금 제약바이오만 하락불이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오늘장 안에서도 힘을 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살펴보자면 이 시장 금리 상승과 트럼프 관세 언급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부진한 모습 보여줬던 게 어제장이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지금 부진한 모습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일부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세다라고 하면서 나서는 모습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또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FDA 허가 결정을 앞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는 반응이 엇갈리는데 허가가 될 것이다, 혹은 허가 여부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하다, 이렇게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더라도 의약품 관세의 영향 때문에 이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0.85%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전자기술 섹터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종목군들이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탑 여전히 하락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방산주도 살펴보자면 LIG 넥스원이 1%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이 전기 전자 섹터 안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 관련주입니다. 일단 오늘 현재 시간 19일, 그리고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아이폰 SE4라고 일단 전망이 됐었는데 일단 아이폰 16 SE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공개가 되면서 이 인텔리전스가 탑재가 됐는데 그래도 저렴한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매량이 많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저히 녹아져 있는 상태고요. 이 아이폰 관련주인 LG 이노텍이라든가 더구전자 혹은 프로텍, 영풍 같은 종목들이 어제장 안에서도 좀 주목도를 받았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방금 전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0.17% 오르면서 58,700원 선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9%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은 그래도 혼조세가 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2%대 떨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보합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해드렸던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이 1.57% 올라가고 있고 LS는 0.48%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록3 관련주로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삼성 SDI가 0.8%대, 에코프로 BM이 0.4%대 전반적으로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머스크의 그록3가 공개가 되면서 LS 일렉트릭이 데이터 센터에 제품을 납부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LS 그룹주들이 원래 동반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LS 일렉트릭만 나
홀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에서 목표 주가 15만 원 제시를 하면서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AI 발전과 더불어서 HBM 수요 증가로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까지 관심이 확대된 것이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세가 어제장 안에서는 폭발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어갈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 5.24%, HD 현대중공업이 7%대 오늘장 안에서 조선주들은 다소 부진한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조금 쉬어가는 코스피 움직임 보입니다. 0.18% 정도 밀려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긴 한데 일단 현물 시장에서는 양쪽 다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빼고 있긴 하거든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최근에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 오늘도 이제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게 많은 투자자분들의 일반적인 심리이실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결국 그 이후에 나오는 조정이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내하는 수준의 이 정도의 속도 조절은 중간중간 나와주는 게 조금은 멀리 봤을 때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도 사실 그렇게까지 강한 장세는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 플레이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던 시장인 만큼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정말 오랜만에 뉴스가 나온 쪽은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잘 갔던 쪽은 일정 부분 차익 물량이 나타나면서 저는 이 정도의 어떤 조정은 우리가 기다렸던 건강한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난주와 이번 주 초중반 우리가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선물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으로 약간 돌아섰는데 지금까지 가득 사온 것을 모두 매도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만 매도를 하고 다시 이제 장중에 매수로 전환이 될 것인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 매도세가 세진다면 보유하고 계셨던 어떤 수익 중인 종목분들은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시 이제 매수세로 돌아선다면 사고 싶으셨는데 못 사셨던 종목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잠시 쉬어가는 게 오히려 건강한 조정일 수 있다. 멀리 보면 긍정적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장중에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매수로 바뀌게 되는지를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일부 증권사에서는 3월 강세장 예상해서 2,800에서 3,000 정도 밴드 예상하는 쪽도 있었고 이제 슬슬 3,000피 이야기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기서부터 좀 출발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가능성은 저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하우스에서 이런 예측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자꾸 밀리더라고요. 오늘 또 마침 또 밀리죠? 네, 그냥 그런 걸 보면 일단 뉴스가 많이 나와도
그냥 가볍게 정도만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좋다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상승을 같이 좀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종목이 어렵다면 서울경제 개장 시간에 그 종목분들에 대한 힌트를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원래 달리는 말이 좀 잘 가는 분위기였다면 어제부터는 그나마 좀 못 갔던 쪽에서 못난이주들의 반란이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쪽에서 좀 빼고 못 올라왔던 쪽에서 수급이 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네. 어떻게 판단을 좀 하실까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어차피 이제 시장엔 영원한 주도주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것만 같던 방산, 그리고 계속 올라갈 것만 같던 우주항공이라든지 조선주들도 결국 어느 순간에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조정이 나왔을 때 그 기업들이 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지수가 무너지고 다른 종목군들까지 매도 물량이 커지면 그건 안 좋은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조금 쉬어갈 때 거기서 나온 자금들이 오히려 그동안 못 갔었던 쪽에 이제 투심이 살아나면서 움직이고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지금 뽑을 수 있는 게 2차 전지주들은 어제부터 강했죠. 맞아요. 오늘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에서 한한령 해저 관련주들의 굉장히 또 빠른 순환매가 지금 돌아오고 있으니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계속 한 가지의 종목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시장에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을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테마단에서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뉴스 따라서 조금 더 빠른 템포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반도체 종목들 대다수가 외국인 순매수 상단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랑 기관 모두 들어오고 있고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박스 거의 상단 정도 오면서 6만 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주 매입 10조 중에 지금 7조가 남은 상황인데 이 정도 주가를 좀 받쳐주게 된다면 업황만 돌아서면 사실 주가는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미즈호에서 나온 거 보면 하반기에 이제 랜드값 반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어서 그렇죠. 가능성 좀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장에서도 사실 반도체 IT의 약간의 이 트렌드의 변화 기류가 좀 포착이 되고 있죠. 인텔 마이크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주도 장세가 아니라 인텔 마이크론 혹은 슈퍼 마이크론 아니면 이제 다른 반도체 IT 기업들의 이제 순환매가 돌아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IT 기업들 중소형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일단 그 중심에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못 갔었던 삼성전자가 얼마만큼의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확실한 명분이 어디서 이제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보면 작년에 중국에 이제 이 이구안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노트북, 모바일, 뭐 PC 이런 것들의 그쵸, 소비가 그쵸. 많아지면 기존의 레거시라고 알려져 있는 디램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디램의 재고가 감소를 하고 디램의 재고가 감소하면 디램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동안 가장 문제였었던 삼성전자의 실적은 충분히 다가오는 2분기, 빠르면 2분기죠. 아니면 3분기, 4분기 정도는 그래도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실적의 개선세를 보여줄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투심이 몰리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K-칩스법의 통과 이슈가 결국 이쪽에 대한 강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세제 공제를 조금 더 많이 해줬을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이득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그러한 상황이라서 어려울 때 지금 이렇게 칩스법을 도입을 해서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이라도 없으신 분들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저는 매수권역에 두고 보셔야 되지만 이들은 중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이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반도체 소부장주들 안에서는 그동안 못 움직였었던 전공정 관련주들이 어제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진테크라든지 네. PSK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IT가 지금 강하다라는 것은 결국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플레이가 조금은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저는 반도체 IT는 좀 스윙 위주로 좀 길게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지금 앞으로 나올 뉴스들은 하나의 변수는 뭐냐? 엔비디아의 블랙엘의 향후 수요 가이던스가 이제 좀 문제이긴 하겠지만 고민이긴 하겠지만
저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상승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트렌드를 정리할 때 HBM에서 이제는 레거시도 같이 봐야 되고 지금은 전공정 소부장단 말씀해 주셨으니까 후공정 위주로 봤던 거라면 이제 전공정단으로 시선을 좀 변경할 시기가 된 거예요? 일단 미국도 그렇습니다. 후공정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HBM보다는 이제부터는 과거에 이제 전통 반도체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팹리스라든지 이러한 쪽에 관심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이제 수능을 조금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싶어요. 트렌드로. 그러니까 HBM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니 후공정을 무시하고 전공정을 가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 전공정에 대한 비중을 이제부터는 슬슬 늘릴 때가 돼 오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오늘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강하면 우리가 지난 1년에서 1년 반 동안 누굴 가장 먼저 봤느냐? 한미반도체부터 봤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한미반도체 지금 주가를 열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혹은 지수 대비해서는 그렇게 강하다라는 느낌은 못 받거든요. 오히려 이제 다른 반도체 IT, 이게 왜 올라라고 생각하는 종목군들이 지금 나름 선방을 하고 있어서 이쪽도 우리가 약간의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좀 이제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 안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우리 시장에서도 같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앞서서 이제 워낙 잘 가서 좀 차익이 나오는 쪽 중에 하나로 방산이나 조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한화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밸류가 워낙 높은 상황에서 이제는 이 내러티브에 대한 숫자가 실적으로 뒤로 받쳐줘야 새로운 수주 이야기가 나와줘야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큰 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가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저는 아마 이 매수 가격에 따라서 좀 전략은 달라지겠지만 조금은 아래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비중을 줄이면서 올라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만약 이제 나는 매도하지 않았는데라고 네. 하시면 저는 지금이라도 일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줄여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굳이 이제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고평가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한 달 혹은 두 달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가 아니라 트럼프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리나라 조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나라 방산 무기들이 지금 필요한 정황들이 속속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높은 가격에 사셔서 지금 이제 벌써 손실권으로 넘어오신 분들이라면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아래 가격에서 이제 투자를 하셔서 지금 갈팡질팡 하실 분들 중에 일부 매도를 하셨다면 일부는 계속 이제 들고 가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주가 네. 좋은 건 사실 다들 아실 텐데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중국이랑 같이 이제 조선소가 좀 1, 2위가 합쳐진 상황이라 경쟁사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기자재 단에서 봤을 때는 국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양수겸장일 텐데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조선주를 좀 비중을 좀 줄여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비중을 이쪽으로 좀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몇 거래일 동안은 조선주가 안 가도 오히려 조선 기자재주들이 갔던 거래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아니 어떻게 대장주가 못 가는데 부품주들이 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엄청 춥다고 해요. 추우면 미국은 무엇을 하냐면 천연가스를 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천연가스의 오르는군요. 가격이 올라가고 천연가스의 수요가 올라가니 오히려 천연가스로 분류된 이 조선 기자재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팅 밸브도 그쪽 테마라고 좀 볼 수는 있어서 그래서 이제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조선주들보다 조선 기자재가 강하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선주보다는 이제 기자재를 더 봐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그러네요. 약간의 이제 착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시각이겠지만 저는 일단 보시면 어차피 같은 결이기 때문에 누가 더 좋다라고는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굳이 이동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 자금을 가지고 조선을 사야 되나, 조선 기자재를 사야 되나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명확하게 조선 기자재주를 사는 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그럼 뭘 살 거냐? 저는 엔진 쪽만 바라보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와 엔진과
HD, 현대 마린엔진 이 두 기업에 집중을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기자재가 오른 게 이제 천연가스 가격과 네. 연동시킬 수 있다라는 투자의 새로운 또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기자재 쪽에서 관심을 좀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엔진 쪽에 대해서도 관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요.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들어와서 뭔가 만들더라도 미국 안에서 만들라라는 기조를 지금 취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하단 정도는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관세 부담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부품주들한테는 미국 시장 관세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또 기회의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현대차, 기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완성차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북미 시장은 엄청나게 큰 먹거리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매년 확인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를 해달라고 하면 투자를 저는 하는 게 맞고요. 투자해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저는 투자가 들어갔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네. 좀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뭐 자동차주들은 중간중간에 지금 관세 이야기에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딱 하나만 보면 된다 생각이 들어요. 판매 데이터. 그러니까 판매 데이터. 수출 데이터 이게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여부만 보시면 된다. 여전히 나쁘진 않잖아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올해 전체적인 판매 대수는 만약에 줄었다 하더라도 지금 1월 달 판매 대수가 줄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느냐? 하이브리드 차량은 역대 최다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내부적으로 영업 마진율이 높은 판매량의 차들이 지금 계속 잘 팔리고 있기에 저는 자동차주들은 좀 끈기 있게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베팅에 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이것저것 좀 셈법이 복잡하다라고 하면 제가 네.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현대그룹주 안에 현대모비스 사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다라는 의견. 왜냐 현대차 기아 것도 하고 GM 물량도 갖고 있으며 만약에 주주환원이라든지 지배구조 개편할 때 또 그쵸. 중심에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부담 없이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랑 기아는 사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긴 하는데 관세 부담 때문에 이제 바닥만 좀 지켜주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현대차, 기아는 일단은 트레이딩 전략? 박스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파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그렇죠. 일단 박스 돌파는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만 관세의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 반도체. 근데 반도체는 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요가 확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국 시장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답답하죠. GM도 포드도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성장을 할 거라고 전기차를 기대를 했는데 그 전기차의 성장의 어떤 폭 자체가 조금 좁다 보니 답답함을 느낀 지금 사람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의 가격이라면 크게 부담 없이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관세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체크를 해보면 그럼 관세 모풍지대를 저는 보시는 게 지금은 오히려? 가장 맞는 전략이 아닐까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는 잠시 후 뒤에서 또 점검을 같이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단에 있는 테마들 여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오늘 한알령 해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단독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르면 5월 달부터 한알령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 이후에 지금 8년 만에 나오는 이슈라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에 이제 문화사절단이 한국에 방문한다라는 소식 그리고 K-팝 드라마, 영화, 게임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모두 다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트럼프 관세 프리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략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오늘 개장하고 나서 좀 올라왔다가요. 지금은 아직 상단에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윗골이 달린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마요라나라는 양자 프로세스를 새롭게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 상용화 시점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일단 움직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양자컴 잘 가면 또 우리 시장 안에서도 관련주 움직임 따라가는 경향 오늘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테마로는 2차 전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못난이주,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엔솔 쪽에 미국 공장에서 도요타가 배터리를 주문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더불어서 중소기업인 탑머티리얼도 유럽 배터리사에서 양극재랑 소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같이 있습니다. 어쨌든 뉴스는 계속해서 붙어주면서 오늘도 2차 전지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 상단에서 현재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 어느 쪽부터 먼저 좀 전략 확인해 볼까요? 일단 2차 전지부터 좀 체크를 해드려 볼까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이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맞아요. 지금 2차 전지 이 산업 안에 여러 가지 분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이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북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쪽이 바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또 테슬라도 전체 매출 내에서 지금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과 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두루두루 좀 살펴보셔야 된다. 결국 기준은 LG 엔솔이고 이제 최근에 탑머티리얼즈가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유럽 쪽으로 그쵸.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가 나왔는데 이게 수주 금액이 혼란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금액을 보면 엄청나게 커 맞아요. 보이죠.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에 걸쳐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걸 다 나눠야 1년 동안 되는군요. 계산을 해보면 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좀 하셔서 투자하는데 저는 참고를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탑머티리얼이 이번에 낸 성과를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땐 그쵸, 몇 년 중요하죠. 동안에 얼마라고 했을 땐 그럼 1년에 얼마 이 기업이 그쵸. 실제로 받아갈 수 있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그럼요.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알버말이라고 하는 기업도 미국의 알버말 지금 리튬에 대한 부분이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과거에는 5%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15%까지 많이 올라왔다는 레포트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쪽도 지금 당연히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 그럼 알버만 올라가면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도 올라왔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지금의 위치라면 한 번 더 위로 움직여줄 가능성은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2차 전지 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소테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3월에 인터배터리 일정도 있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라인을 3월 달에 뭐 가동한다라는 소식도 같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키워드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고체를 좀 중심으로 잡고 2차 전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도 한편으로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이거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은데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기술적으로는 엄청나게 좋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기술이 좋은 만큼 뭐가 문제냐면 비용이 문제죠. 근데 아, 만약에 이 배터리가 정말로 전기차에 탑재되었을 때 그 전기차의 가격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러면 그 비싼 전기차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은 과연 많을 것인가라고까지 생각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면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래 차세대 배터리는 전고체야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용기 있게 한농화성이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쪽으로 이제 공략을 하셔서 지금 현재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실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님께서 바로 그 배터리 일정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 K국장의 패턴은 항상 세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그렇게 올라갔구나 정도로만 인지를 지금은 하셔야 되지 지금에 와서 2차 전지 과거에 양극재, 음극재, 포스코 그룹주 얘네가 아니라 전고체구나 그래 이쪽 가자 했다가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사실 업황 턴은 아직이잖아요. 네. 근데 앞서서 우리 잠깐 이야기 나눈 것처럼 공매도 재개 이슈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2차 전지는 그걸 어떻게 보면 부활의 신호로 좀 사용할 수도 있을까요? 단기적인 반등의 시그널로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다 그래서 2차 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그쵸. 있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죠. 한두 섹터가 아니죠. 그쵸. 대표적으로 로봇, 조선, 방산, 방산. 그리고 세 가지 섹터의 뭐 종목군도 1, 2, 3위만 해도 벌써 수십 종목이 지금 그쵸. 있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 재개가 되면 그들이 보여주는 실적 대비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온 자금들이 그 섹터 내에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은 대장주인데 그 대장주들이 밀리면 하이단 종목군들도 사실 그렇게 힘을 받기가 어려우니 다른 섹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섹터로 넘어갔을 때 반대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쪽에 저는 매수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 2차 전지주들은 공매도 재개가 되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니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겠나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게 모든 업황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부분 그렇죠. 꼬집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에코프로 그룹주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상반기 중에 입성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또한 이러한 이슈가 에코프로 그룹주한테는 다시 한번 좀 주가 전환점이 좀 돼줄 수도 있을까요? 사실 통과가 된다고 하면 뭐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유입될 수 수급적인 있으니까. 유입이 가능하니까 그쵸. 기대는 할 수는 있겠으나 모든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의 연속성은 본업에서의 성과가 가장 좋아야 됩니다. 실적으로. 네, 지금 당장은 LG엔솔이 버텨주고 있죠. 미국에서 뭐 ESS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또 무리하게 확장 안 하고 하려고 했던 거 잘 정리하고 단도리 잘 치고 네. 계속 잘하던 거 지금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니 그를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 뭔가 수급의 유입의 연속성을 기대하려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 자체적으로 실적의 개선세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잘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일정상 계속해서 만약에 입성이 되게 된다면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슈로 또 끝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이슈를 좀 볼까 해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 가장 빠르게 올라왔던 여러 가지 테마 중에 엔터도 있었고요. 영화, 뭐 영상 콘텐츠, 미디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프리존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네. 중에 대표적인 게 또 엔터, 게임 그렇죠. 이런 무형 문화 자산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더불어서 중국 소비주까지 같이 좀 더블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쪽을 본다면 어느 종목들이 좀 주목할 만할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엔터와 컨텐츠가 확 떠오르죠. 특히나 엔터주들은 사실 중국 시장 이젠 기대지 않아도 그렇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엄청나게 큰 성과를 거둔 올해 1분기 실적을 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컨텐츠 주들까지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면 코스닥 지수는 더 탄탄해지는 거죠. 그동안에 믿고 맡길 쪽이 제약바이오와 맞아요. 2차 전지의 뭐 반등 요 정도였다면 만약 그들이 조금 쉬어간다 하더라도 컨텐츠주들이 있고 그리고 엔터주들이 있고 또 이게 파생이 되면 또 화장품주들까지 다시 한번 또 돌아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우리가 계속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것은 필요하다. 대신에 이제 각 분야별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 특정 종목군들을 지금 잘 체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 기준으로 보면 그동안 가장 문제됐던 기업은 LG생활건강. 왜? 중국 쪽으로 비중이 그렇죠. 높아서. 중국 매출이 가장 많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그쵸. 뉴스에 또 가장 또 수혜가 그렇죠. 기대되는 반대로. 쪽은 LG생활건강이니까 LG생활건강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위샤 브랜드로 유명한 AFCNC도 과거에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갔던 것은 중국 비중이 너무 높아서였는데 그쵸. 이쪽도 이제 개선의 여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쪽은 이쪽으로 이제 압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의류 쪽이 상당히 뭐 고민이 되겠지만 중국 내 지금 의류는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 가장 어떻게 보면 도드라진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이쪽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미디어 컨텐츠, 특히 컨텐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넷플릭스와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계약을 좀 체결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IP의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IP의 주인은 다 넷플릭스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작품이 흥행을 해도 그 뒤에 후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후작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컨텐츠 쪽으로 많이 가지 못하고 그러네요. 넷플릭스로 또 많이 가는 상황. 그러니까 넷플릭스 역사적인 신고가 갈 때 그렇죠. 우리나라 컨텐츠주 못 따라갔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지금은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국 쪽에 대한 밀접함은 컨텐츠리 중앙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CJ ENM 순으로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알령 해제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화장품이나 의료 쪽은 중국 쪽 소비 비중이 좀 높은 쪽,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는 IP를 넷플릭스나 이런 OTT 종목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뒤따라오는 수혜는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매수하실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조언도 함께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의 한알령 해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엔터주가 장 초반 줄줄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년간 막혀있던 모든 영역의 K 콘텐츠를 중국 내 유통을 재개할 것이라는 한알령 전면적 해제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장 초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2025년 월드 투어 일정이 공개가 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꿈의 무대라 불리는 영국 런던 웸블리에 입성하는 것은 K-팝 여성 아티스트 중에서는 블랙핑크가 처음입니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외에도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 복귀와 신인 공개를 앞둔 SM, JYP, 하이브 등 엔터사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달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자동차 변압기 업체 모티브링크 주가가 코스닥 상장 첫날인 20일 장 초반 공모가의 2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07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공모가는 희망 범위의 상단인 6,000원으로 확정됐지만 이 개장 직후에는 공모가의 2.8배 수준인 16,78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모티브링크는 전장 부품용 변압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친환경 자동차 내 전략 변화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개발부터 양산까지 제공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한 양자 컴퓨팅 칩을 공개를 하면서 20일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지 시간 19일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위상 초전도체를 사용한 양자 컴퓨팅 칩 마요라나 1을 공개하며 양자컴 상용화 시기가 몇 년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당시에는 일단 양지수 모두 다 하락불이 들어오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더라도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LG, 엔솔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불이 들어왔고요. 코스닥 안에서도 제약바이오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어떤 모습을 가리키고 있을지 가장 먼저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양시장 여전히 하락불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일단 코스피는 0.32%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장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지수는 2663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체크해보자면 0.15% 아주 소폭 하락하면서 비슷한 흐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금 나홀로 매수세를 좀 강하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수세를 크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꽤나 많이 덜어내고 있는데요. 일단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양지수를 모두 다 끌고 간 주체인 만큼 오늘장 안에서는 그만큼의 물량이 다시금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많은 물량을 사내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물량을 덜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1,243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일단 업종별 등락으로 봤을 때는 상승 전환한 쪽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섬유의복이 1%대 오름폭 그리고 화학이 거의 1%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의약품은 1.18%,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이 크게 받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업종 쪽 살펴봤더니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전기전자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기계라던가 운수 장비 쪽에서 낙폭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계가 지금 2.27% 거의 1% 더 넘어가는 낙폭을 현재 더 추가가 된 상태고요. 운수 장비도 3.14%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은 소폭의 하락세, 철강금속은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안에서는 금융이 0.8% 올라가고 있는데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다 하락불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기타 서비스가 1.5%대 낙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업종들 안에서는 상승불이 꽤나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담배에서는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나머지 업종들 살펴보자면 종이 목재가 거의 2%대, 출판 매체 목재는 2%를 넘어갔고요. 화학도 1.42%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일단 반도체 투탑부터 살펴보자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0.51% 올라가면서 59,000원 선까지 현재 터치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지금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하락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0.69% 떨어지고 있고요. 엔솔은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2.6% 오름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4%의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98%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방향 자체는 개장과 똑같은데요. 알테오젠과 HLB, 제약바이오 오늘도 부진합니다. 2.45%, 2.05%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보자면 2.59%, 1%대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오늘장 안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잘 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지 혹은 하락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컨슈머 서비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하이브가 2.24% 오름폭이 보여지고 있는데 신인 아티스트가 나온다거나 기존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한다라는 소식, 여기에 더불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지금 하단에 있는 컨슈머 서비스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쪽 안에서가 이제 가물해도 엔터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JYP 엔터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JYP 엔터 더불어서 SM까지 오늘 장 안에서 줄줄이 오름폭 형성하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강원랜드도 0.86% 오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대한항공의 모회사죠. 이 한진칼의 1.38%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수를 강하게 끌고 나갔던 게 조선업이었습니다. 지금 HT 한국조선해양이 6%대 낙폭을, HT 현대중공업이 지금 8%대, 하나오션이 6%대 낙폭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고평가라고 분석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오늘 장 안에서 낙폭이 꽤나 깊게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레인보 로보틱스는 2% 낙폭을, 두산 로보틱스는 2% 하락세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2660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외국인이 선물해서 매도 포지션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오후장 들어서 매수로 바뀌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게 된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코멘트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한령 해제 이슈가 시장 안에서 가장 큰 키워드로 작용합니다. 특히 트럼프 프리존으로 불리는 엔터나 게임 같은 무형 자산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화장품이나 의료 쪽은 중국 쪽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함께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